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만들 모든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이니까 잘 확인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SDK 관련한 여러 버전 이름에 대한 확인을 좀 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제를 통해서 이미 한번 다 조사를 해봐서 알고 있겠지만 역시 비슷비슷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 있는 이만큼 정확하게 구분을 해둡시다. 자, 먼저 코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사에서 안드로이드 특정 플랫폼을 개발하는 동안에 내부적으로 불리어지는 소위 애칭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비공식적인 버전 이름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디저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서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름을 할당하고 있다 보니까 다소 친근하게 다가오게 되어져서 대외적으로도 공개하고 있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널리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이기는 합니다. 다만 공식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버전을 나타내는지 다소 좀 모호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기는 합니다. 실제 여러 개의 세부 버전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폰을 구입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단말기 판매사에서 이 단말기는 어떤 버전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레오를 지원한다라든가 누가를 지원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있죠. 자, 다만 안드로이드 SDK에 대한 정식 플랫폼 버전은 소수점을 포함하고 있는 실수 형태로 나타나는 버전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8.0, 안드로이드 9.0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에 또 보면 안드로이드 9.0 지원이라는 형태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앞에서 사용을 했던 디저트 이름을 갖고 있는 코드명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고 마이너 버전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8.1, 8.2 이런 식으로 마이너 버전까지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식 버전으로 사용되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플랫폼 버전은 일반 사용자들이 기억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주로 개발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서 개발자 버전으로 취급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안드로이드 SDK에 대한 API 레벨 값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각각의 버전들을 구분을 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8.0인 예를 들어서 똑같이 코드명이 오레오다 할지라도 안드로이드 8.0인 경우에는 API 레벨이 26으로 또 플랫폼 8.1인 경우에는 API 레벨이 27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져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소스 코드 레벨에서 안드로이드 SDK에 대한 버전들을 비교할 때 이렇게 조건문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어지는데 보통 비교 연산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 형태로 기술되어지는 버전입니다. 다만 소스 코드를 다루는 사람이 개발자이다 보니까 역시 플랫폼 버전과 더불어서 개발자 버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코드명을 가지고서 주로 명칭을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플랫폼 버전이나 API 레벨 같은 것들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인지 또 이 프로그램은 최소 어떤 API 레벨이 있어야지만 동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지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어지는 이름들이니까 좀 잘 확인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교재 84쪽에 가보면 각 안드로이드 SDK 버전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버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하나 살펴볼 것이 미니멈 SDK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최소 SDK 사양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소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SDK가 이 버전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최소 SDK 버전을 낮게 설정을 한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1.0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1.0 이후에 있는 모든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다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소위 하위 호환성이 높아져서 많은 종류의 단말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앱을 작성하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위 호환성을 넓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최신 API에서 추가되어진 어떤 최신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초창기에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최근에 추가되어진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호환성을 떨쳐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커버할 것인지를 앱 개발 단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안드로이드 SDK 버전별로 얼마나 많은 단말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 자료가 표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2점대 버전 이후로 안드로이드 단말기가 사용이 되어져 왔었는데, 쭉 집계를 해보니까 최근 약 94% 정도 되어지는 부분이 안드로이드 5.0, 즉 코드네임 롤리팝 이후에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구되어지는 미니멈 SDK 버전 값을 안드로이드 5.0, 즉 API 레벨 21 정도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 90% 정도 되어지는 단말기에서 동작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학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최소 요구되는 SDK 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5.0, 그러니까 API 레벨 21 정도로 설정을 하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될 것이고, 이 값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겠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비율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확인을 해가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드로이드를 배워나가는 단계에서 교재 예제나 수업에서 다루는 예제 정도를 할 때에는 호환성에 문제가 될 만한 예제를 다룰 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타겟으로 삼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작성을 할 것이지, 한번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버전으로 옮겨가면서 실행을 해봐야 할 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하거나 혹은 최신의 버전 값을 지정을 해도 무방은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제대로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해서 마켓에 배포한다든가 실제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최소 SDK 버전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 보면 타겟 SDK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대상으로 삼는, 그러니까 주로 사용되어질 SDK가 어떤 버전이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주로 테스트할 대상이 되어지는 단말기의 SDK 버전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으면 미니멈 SDK 값과 맞춰지기도 하는데, 가능하다라고 하면 상위 버전의 SDK 항목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드로이드 SDK라는 것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면서 새로운 기능만 추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을 위해서 뭔가 변화되어진 정책들이 적용되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일부 오류 같은 것들이 수정되어진 내용들도 있겠죠.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최근에 있는 아주 최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지정을 하면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 아주 오래된 단말기에서도 작성한 프로그램이 동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구성을 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하나의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 값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설정하게 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인데, 일단 먼저 좀 보면
프로젝트의 설정 중에서 왼쪽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설정 창을 띄워놓은 곳입니다. 이제 가장 왼쪽 편에 모듈이라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나타나는 부분에서 상단의 탭 중에서 Default Config라는 항목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바로 앞에서 설명을 했던 최소 SDK 버전과 타겟 SDK 버전을 각각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값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초기에 지정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지정된 값을 가지고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중간에 이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항목에 와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일반적인 C 언어나 자바 프로그래밍처럼 어떤 뭐 메인 함수 안에 어떤 정보들을 기록한다든가 하는 정책 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구조 안에 하나의 XML 형식의 파일로 XML이라고 하면 웹페이지 비슷하게 각각의 태그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명확하게 또 구조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파일 안에 현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본 설정들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을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초기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그 생성된 정보가 자동으로 기술이 되어질 것이고 추후 프로젝트를 초기 생성할 때 설정한 값이 아닌 값으로 수정을 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파일의 내용을 바꿔줌으로써 변경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XML이라는 구조는 일종의 웹문서와 같이 어떤 하나의 문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표현해주는 하나의 표준 형식인데 보통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면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HTML도 XML의 한 부류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꺽쇠 가로로 둘러싸는 태그들이 있고 그 태그 안에 어떤 name equal value의 형태로 값들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각각의 태그에 대한 세부적인 속성들을 지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안드로이드 환경 안에서는 비코드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리소스들, 자원들을 XML 문서를 통해서 기술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XML 문서를 자주 접근하게 될 텐데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최근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XML 문서를 조금 더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변환해서 보여주는 그런 툴들을 내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XML 문서를 일일이 수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XML 문서보다는 각종 그래픽컬한 에디터를 통해서 수정을 해 나갈 것이고 조금 익숙해진다 라고 하면 그래픽컬한 에디터를 통해 일일이 마우스 조작으로 선택하고 설정하고 하는 일보다 텍스트 파일 형태인 XML 문서를 직접 수정하는 일이 더 편해질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효과는 똑같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이야기들을 진행하기 전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까지 다뤄봤었죠. 자, 시작 메뉴 눌러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단축 아이콘을 시작 화면에 붙여놨습니다. 아니면 직접 찾아가도 되겠죠. 안드로이드라는 항목 밑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찾아도 됩니다. 하여튼 효과는 똑같으니까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봅시다.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첫 초기 화면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기 Configure라는 항목 눌러가지고서 AVD 매니저를 통해서 가상 머신을 만들어내는 방법, 또 테스트하는 방법을 살펴봤었죠. 굳이 가상 머신을 수동으로 구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가상 머신을 또 자동으로 프로그램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계돼서 실행이 되니까 놔두고 또 가상 머신이 실행됐다면 또 굳이 끄지 말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보면 여기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라는 항목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물론 아래쪽에 뭐 어떤 기존의 예제들이나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가져오는 방법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어지면 현재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일종의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템플릿들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상단에 보면 어떤 전화기나 태블릿 PC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장치들인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로 전화 형태가 될 것이에요. 뭐 전화 기반이다라고 했을 때도 보면 이제 기본적인 화면 형태들이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가 몇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간단하다라는 게 우리가 쓰기에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기 위해 가장 간단한 형태인 empty activity라는 세 번째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룰 대부분의 예제는 empty activity, 빈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채워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주의할 것은 이 옆에 있는 basic activity가 아니라 empty activity다라는 것이죠. basic activity는 여기 플로팅 되어져 있는 버튼이 하나 붙어 있어서 사실 더 뭔가 복잡한 코드들이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next 눌러서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 name이라는 항목에 표시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상에 나타날 이름을 보통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초기에 지정을 해볼 수도 있죠. 초기에 지정을 하면 나중에 바꿔줘야 하는 수고를 좀 덜 수 있을 것입니다. My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 바꿔서 Full Step이라고 해볼까요? 자, Full Step이라고 바꿔주니까 따라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눈여겨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여기 패키지 네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현재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은 자바 소스 코드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했었죠. 현재 풀스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자바 소스 코드가 생성되어지는데 이렇게 생성되어진 소스 코드가 실제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클래스 파일로 변환되어져서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관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속해 있는 클래스 파일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기본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패키지 경로가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패키지 경로는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기는 하는데 실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내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나면 이 패키지 경로 안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우리 회사 도메인 이름을 거꾸로 한 단어 순서대로 패키지 이름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풀스텝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데 덕성 주식회사라고 덕성.com이라는 도메인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풀스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com.덕성.fullstep이라는 형태로 패키지 이름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컨드앱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을 때 개발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com.덕성.secondapp이라는 형태로 패키지가 만들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은 같은 패키지 경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com.덕성점이라는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클래스들을 하나의 패키지 단계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보통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역순으로 패키지 이름들을 부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example이라는 애초의 값을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할게요. 바꿔도 되고 큰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save location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역시 내가 fullstep이라는 값을 바꾸게 되니까 경로명이 따로 바뀌었는데 실제 이제 내가 작성한 프로젝트에 대한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하도록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막 지정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 탐색기에 띄워서
C 드라이브가 됐던 혹은 D나 E 드라이브가 됐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위한 우리 각자의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 둡시다. 특히 학교 실습실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 실습실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컴퓨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곳이니까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학기가 진행되어지면서 혹시 실기 시험을 치른다라든가 혹은 실기로 간단하게 퀴즈를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어디에 위치하게 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어야지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답안 파일 같은 것들을 내가 회수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그 코드를 내 필요에 따라 이동도 시키고 복사도 해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G 드라이브를 가정을 했습니다. G 드라이브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안드로이드라고 해볼까요? 안드로이드 P까지 해봅시다. 자, 안드로이드 P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저 폴더에다가 지정하는 걸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현재 Save Location이라는 부분 옆에 폴더 브라우즈 버튼 눌러가지고서 나와 있는 탐색 경로 중에서 아까 G 드라이브에 안드로이드 P 선택해서 OK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시피 안드로이드 P라는 폴더 안에 퍼스트 APP를 만드는 게 아니라 퍼스트 APP에 대한 내용을 안드로이드 P 안에다가 만들어라 라는 형태가 돼버렸네요. 현재 해당하는 경로 자체가 프로젝트 폴더가 되니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P 밑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줍시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다 라는 이름으로 first app이라는 형태로 폴더를 만들어 두고 이 폴더를 지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 현재 Save Location 눌러가지고서 안드로이드 P 밑에 Full Step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OK 눌러주게 되면 이 경로에 Full Step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바와 코틀린이라는 값이 있는데 아마 기본 값이 코틀린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이를 분명히 자바로 바꾸어야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 문법에 기반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꼭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앞서서 소개했던 미니멈 SDK 값이 있죠. 미니멈 SDK 값이 현재 롤리팝 5.0으로 내가 바꿨었는데 역시 자기가 원하는 버전으로 선택을 해 놓으면 됩니다. 현재 5.0일 경우에는 대략 85% 정도를 예를 들어서 4.4인 경우에는 대략 95%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표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Help Me Choose라는 거 눌러주면 개략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봤던 것과 다르게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있는 것과 다르게 9점대까지는 없네요. 현재 내가 선택한 버전이 대략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를 개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근사화되어진 수치니까 참고해서 어느 정도의 단말기들을 커버하도록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Finish 눌러주면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지금 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 내용의 처리가 다 끝날 때까지 일단 좀 대기해줘야지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클립스 같은 통합 개발 환경과 다르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은 단지 소스 코드가 아니라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들, 특히 이제 XML 형태로 만들어지는 자원들도 있을 것이고 안드로이드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생성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집니다. 네, 처리가 다 끝났네요.
현재 우리 윈도우에 가보면 윈도우에 안드로이드 P라는 우리 프로젝트를 위한 폴더였었죠. 안드로이드 P라는 폴더 밑에 가면 폴스텝이라는 폴더 안에 자동으로 생성되어진 여러 가지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구조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트리 형태로 표시되어지는 창에 어떤 내용들을 표시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되어진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프로젝트 파일 내용을 볼 것인지 등등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라는 항목이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안드로이드라는 항목 안에 가보면 다시 이제 앱이라는 부분과 그래드 스크립트라는 부분들로 다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드 스크립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빌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스크립트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를 손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제 역시 좀 다른 방식으로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한다라든가 하는 일들을 할 때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가보면 여기 manifest라는 폴더가 있죠. 이 manifest라는 폴더를 열어보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는 XML 문서가 하나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했듯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정보들을 기술하고 있는 XML 형식의 파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바라는 폴더도 있죠. 자, 자바라는 폴더 밑에 가보면 우리가 지정한 패키지 구성 밑에 메인 액티비티라는 하나의 자바 소스 코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어지는 첫 번째, 가장 처음 사용자에게 대면하게 되어질 그런 하나의 액티비티라는 구성 요소를 위한 클래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바로 작성된 소스 코드들은 이 자바라는 폴더 밑에 포함이 되게 될 것이고, 내가 명시적으로 만들어질 클래스들은 모두 다 com.example.fustapp라는 패키지 안에 위치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 테스트 관련한 것들은 말 그대로 테스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 안에 따로 기술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특별한 것이 리소스라는 폴더가 하나 있습니다. 자, 리소스라는 폴더를 열어보면 drawable, layout, values 등등 여러 가지 또 다른 하위 폴더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소스 코드가 아닌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자원들, 어떤 참조할 이미지라든가 상수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drawable이라는 폴더는 역시 XML 형태로 그래픽 형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지 자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우리가 단말기 방향에 따라 화면 형태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적으로 우리 스윙 어플리케이션처럼 코드로 정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기보다는 XML 형태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것인지를 기술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values라는 항목 밑에 가보면 역시 색상 코드 값이라든가 문자율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정보들을 역시 XML 형식의 상수로 설정을 해 주어서 수행하고자 하는 환경이 바뀌었을 때 좀 더 쉽게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라는 소스 코드를 한번 봅시다. 현재 일반적인 자바 소스 코드와 100%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일부 클래스들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는 점이 좀 다른 것이죠. 일단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자바 클래스이기 때문에 패키지 키워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임포트 구문들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API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몇 클래스들을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메인 액티비티라고 불려진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현재 만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구성 요소인 나만의 액티비티를 위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액티비티라는 클래스, 어떤 하위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컴패티블 액티비티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일반적인 액티비티가 지녀야 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나만의 액티비티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가보면 onCreate라는 메서드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onCreate라는 함수는 우리 뒤에 가서 생명주기 함수라는 형태로 다루게 될 것인데,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메서드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on 어쩌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on create는 언제 실행하면 될까요? 그쵸? 액티비티가 생성되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그런 메서드인 것입니다. 즉, 하나의 액티비티가 생성되어질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액티비티 내의 onCreate는 화면을 초기화한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자로 번들이라는 객체를 전달받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액티비티가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등 이렇게 액티비티 간의 어떤 상태 정보들을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무시하고 갑시다. 자, 그 안에 가보면 슈퍼점에서 일반적인 재정이 되어진 함수는 뭐래요? 재정이 되어진 함수는 onCreate라는 함수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재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무엇 해야 하는지는 부모 클래스 쪽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슈퍼점에서 내가 재정의했지만 내 부모에 있는 onCreate를 먼저 호출하도록 해서 일반적인 액티비티가 생성되면서 필요한 일상적인 초기화 작업들을 수행하도록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번째 줄이 이 프로그램의 이제 유일한 새로운 내용이 되는데 set content view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역시 액티비티의 멤버입니다. 내가 this.점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것인데 앞에 onCreate는 슈퍼점 한 것이고 set content view는 this.점 한 것의 차이는 알고 있죠. set content view는 재정의한 멤버가 아니니까 그냥 this로 호출한 것이고 11번째 줄에 있는 onCreate는 내가 10번째 줄에서 현재 재정의해버렸기 때문에 내 멤버가 아니라 재정의한 것도 내 멤버이지만 내가 재정의함으로써 은폐되어진 부모의 onCreate를 호출해라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set content view라는 메서드는 현재 내 내용을 채워라, 설정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액티비티가 하나의 뷰로서, 하나의 윈도우로서 그 안에 다수 개의 뷰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현재 액티비티의 내용을 이 내용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명명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액티비티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프로그램적으로 우리 스윙에서 했던 것처럼 프로그램적으로 화면에 보여줄 뷰 객체들을 생성을 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이 예제에서처럼 XML 문서에 대한 리소스 값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어떤 XML 문서를 참조해 라는 형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r.layout.activityMain이라고 썼는데 이게 보면 r이라는 클래스에 layout이라는 내부 클래스에 activityMain이라는 상수값을 참조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XML 형태로 쭉 리소스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리소스들을 정의를 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R이라는 클래스, R.클래스라는 것이 있고 그 클래스 안에 가보면 각각의 리소스별로 다시 내부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져요. 여기 보면 리소스라는 데 안에 레이아웃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R이라는 클래스 안에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각각의 XML 문서마다 현재 activity underbar main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activity underbar main이라는 이름의 상수가 하나 정의가 되어져요. 상수이니까 어떤 숫자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상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수가 바로 이 XML 문서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ID, 열쇠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set content view에서 r.layout.activityMain이라고 쓴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resource라는 폴더 밑에 있는 layout이라는 폴더 밑에 있는 activity underbar main.xml의 내용으로 내 내용을 채워라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자바 소스 코드이지만 XML 문서와 같이 연동하는 부분이 다소 좀 생소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ML 문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코드상에서 내가 더블 클릭해도 되고 이미 띄워져 있어서 이 탭을 눌러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가볼까요? 현재 activity underbar main.xml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XML 문서는 뭔가 태그 형식으로 기술된다라고 했는데 웬걸 뭔가 그래픽화한 화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XML 문서를 직접 핸들링 해줘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XML의 구조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사용자도 손쉽게 필요한 리소스들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 뷰로 시각적인 뷰 형태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다음에 보고, 여기 보면 이 상단에, 우측 상단에 보면 이 XML 문서의 표시 형식을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실제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에 대한 실제 코드, 실제 소스 코드,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그 텍스트 파일에 작성되어진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꺽쇠가로로 표현되어지는, 여기 보면 시작 태그, 끝 태그 같은 것들이 있죠. 지금 보면 어떤 패키지 경로에 있는 constraint layout 이라는 항목이 있고, 엘리먼트가 있고, 그 엘리먼트 안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기술이 되고 있죠. 자, 태그는 항상 다른 태그를 감싸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constraint layout 이라는 것 안에 text view라는 태그가 포함되고 있는 구성입니다.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시작 태그, 끝 태그를 따로 갖고 있지 않고 단일 태그 형태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여기 끝에 시작 태그의 끝 꺽쇠 괄호 앞에 슬래시가 붙여져 있습니다. 끝 태그를 찾지 말아라 라는 표시인 거죠. 자, 그 얘기는 constraint layout 이라는 것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constraint layout은 어때야 하는지, 텍스트 뷰는 어때야 하는지를 각각 세부적인 속성으로 기술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시 디자인 뷰로 돌아가 봅시다. 현재 잘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 보면 뭔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어진 화면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보면 각각 이제 여기 흰색 바탕이 나온 것이 실제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뷰에 해당하는데, 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봅시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플러스 눌러서 보니까 여기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있죠. 다시 말해서 현재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가운데 덩그라니 하나 들어있는 그런 화면 구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코드 뷰로 가봅시다. 현재 이 텍스트 뷰라는 항목의 텍스트 속성 중에서 헬로 월드라는 내용이 바로 화면에 표시되어지는 그 내용, 그 문자열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코드 뷰 가서 보면 constraint layout은 뭔가 스윙에서 보면 컨테이너 클래스, 즉 패널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특정 레이아웃 관리자가 적용되어진 패널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뭔가 다른 요소들을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인 것이죠. 그래서 constraint layout이라는 어떤 특정한 정책을 가지면서 각각의 뷰들을 담을 수 있는 쟁반과 같은 객체 안에 텍스트 뷰를 하나 덩그러니 담아 놓은 것이고, 그 constraint layout이라고 불리우는 그 컨테이너는 여기 보면 layout with height 같은 속성이 match parent 되어 있잖아요. 뭔가 부모 영역에 꽉 채워져라 라는 거에, 앞에서 보면 그 흰색 영역이 이제 하나의 액티비티를 꽉 채워서 constraint layout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텍스트 뷰가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 텍스트 뷰는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냥 개략적으로만 봅시다. 현재 자기 크기만큼 설정하되 위치는 부모 영역의 중앙에 배치될 수 있도록 뭔가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어지면 액티비티 안에 그저 텍스트 뷰 하나가,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텍스트 뷰 하나가 덩그러니 배치되어져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이제 일단 빌드 메뉴 밑에 Make Project 눌러주면 프로젝트를 다시 컴파일하고 설치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아래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것이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은 작업이 수행 중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잠깐 기다리고요. 자, 다 끝났죠? 완료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실제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가상머신에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run 밑에 run app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실행은 기본적으로 가상머신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에뮬레이터를 구동을 하고 에뮬레이터에 설치 패키지를 전달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실행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팅하고 나서 풀스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고 여기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가 잘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실행을 백 버튼 눌러서 종료하고 이제 메뉴 올려서 보면 여기 풀스텝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걸 볼 수 있죠. 메뉴상에서 탭해 가지고서 수동으로 실행해 볼 수도 있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실행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항상 설치되고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후 에뮬레이터를 종료할 필요 없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ctivity underbar main.xml에 가서 보면 여기 텍스트 뷰라는 엘리먼트의 속성 중에 헬로 월드라고 표시되어진 부분 있죠. 자, 여기에 있는 문자열을 자기 학번 이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에 한글로 이찬수 이렇게 써가지고서 현재 가상머신 떠 있는 거 얘를 다시 종료할 필요 없이 종료하고 재부팅 할 필요 없이 그저 우리는 다시 실행하기 위해서 런 메뉴 밑에 다시 런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해주면 굳이 메이크 프로젝트 하고 나서 런하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떠 있는 가상머신에 자동적으로 수정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영상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앞에 가상머신을 설정하는 동안에 다소 좀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되어지면 당황하지 말고 구글에 가서 해당하는 오류 메시지로 검색을 해보면 아마 앞선 프로그래머들이 비슷한 오류 상황들을 겪은 것들이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개되어진 툴을 가지고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 같은 것을 일원화되게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자신이 시도했고 또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만큼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적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려고 봅니다. 사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의 환경이나 또 설정했던 API 레벨, 안드로이드 API 레벨 혹은 가상머신의 하드웨어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설정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됐던 한 번씩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서 꼭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